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을조차 되지 못하는 이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늘 구멍 같은 채용 시장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있는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예비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함은 느꼈지만 예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을인 구직자이기 때문에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인권 살롱 주제에 대해서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제 주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 예. 무겁지만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오늘 아침부터 다루게 됐습니다. 네. 작년 초에 영단기, 공단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에듀테크 기업인 ST 유니타스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자살 건인데요. 아이고. 네, 예.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고 장모 씨는 1년 넘게 주 69시간을 장시간 노동 끝에 우울증과 휴직을 거쳤지만 끝내 이를 자살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목숨을 끊은 그 온라인 강의 업체 ST 유니타스의 직원 가운데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도 또 이슈가 되기도 정말요?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살에 대한 건이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상당하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근무하다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박모 간호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자살, 과로로 인한 자살 등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마땅한 예방 조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성공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성공 취업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 정말 안타깝게 들리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이제 우리나라는 비단 30년 전에는 육체 노동에 의해서 이제 생산이 되려는 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지식 산업이다 보니까 예. 머리를 쓰는 것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근데 육체 노동은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숙이게끔 되니까 치과 의사 중에 목 디스크 없는 분이 거의 없대요. 정말요? 네, 예. 또는 뭐 축구 선수 중에 이제 이게 다리 디스크가 있거나 그런 관절염. 파열이 되지 않거나 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없고, 근데 좀 이게 머리로 쓰는 일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렇죠. 머리도 분명히 안에선 상해를 입을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지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OECD 나라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네. 그리고 장기간 노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위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 결과물이 과로로 인한 자살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해주거나 또는 그 전에 예방 조치가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슈가 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 과로로 인한 자살까지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이 극단적인 환경, 이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아까 전에 예시로 말씀드린 사건을 잠깐 보면 주 12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주 12시간 이상을 46주 연속으로 했어요. 12시간 이상 더 일한 게 46주나. 네, 46주나 계속 이제 거의 풀 야근이죠. 예. 이거를 계속했고 1년 중간에 내내. 이제 본인도 힘드니까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주변 친한 동료들한테 또는 이제 그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걸 돌아와도 과중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끝끝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로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장시간의 노동 또는 심야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네. 또 육체적인 부담감과 함께 어쨌든 몸이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책임감, 괴롭힘, 또 일을 막 몰아주는 이 문화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혼합돼서 나오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네. 이게 산업재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보상을 적절하게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 12시간 일하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상당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이유는 비단 몇몇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야근을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평소에 평범한 근로자
역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상당하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성과주의 사회 그리고 괴롭힘 등에 노출되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도 계속 도사리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이제 방지해 주는 것들 사후 체계가 있어요. 사후 관리 체계. 그게 이제 산재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 얘는 예방적인 측면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을 비용적인 부분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방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산업재해 요건 또한 이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근로자 본인의 뭐 친족이라든지 주변 근로자 측에서요. 네.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건이 본인이 이제 업무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입증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 병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과로가 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례도 예. 있긴 합니다. 이분들은 그럼 받으셨나요? 저기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예.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뉴스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주고 업무상 과로가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행이네요. 아까 전처럼 뭐 12시간 이상을 46주 하면 네. 그 사실 자살이 분명히 회사로부터 기인한다고 누가 봐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 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박모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게 산업재해다 아니다라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입 간호사로서 정말 이제 업무 강도가 큰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하다가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교육 체계나 지원보다는 훨씬 본인의 업무 과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충분히 자살로 인정이 돼서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잠깐 보자면 업무와 무관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회사 내의 갈등, 인적 갈등이 상당하게 많잖아요. 팀 네.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개인사하고 겹쳐졌을 경우에는 좀 산재 승인이 이제 안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사례가 있다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그 A 씨가 이제 공기업 경영 요즘에 감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좀 불합리한 부분을 있어서 3개월 정도 감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봉이나 징계를 받게 되면 네. 향후에 인사상 불이익도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급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을 못하다가 끝끝내 좀 안타깝게 자살을 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큰 압박을 주고 또 업무상의 이제 재해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이것 또한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별로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산재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됐다시피 지금 근로자의 권익 향상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네. 산업재해 승인율 자체도 상당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산재 인정률이 최초로 90%가 넘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은 대부분 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자살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산재로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하다 보니 인식을 잘 못하다 보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90%를 넘었으니까 이 산재 신청 건수도 역시 그렇죠. 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2017년 자료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자살 사망자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하게 많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근로자로 파악되는 분들이 4,231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조금 충격적이게도 산재 신청자는 그 59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59명.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그 노출을 하기에는 사실 개인사가 좀 크기도 하고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개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인했을 거라는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 사실은 그
보상으로 얼마나 헤아려지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불가능하죠. 예. 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는 조금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재에 대한 인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사실 이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서울 아산병원의 박모 간호사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예. 상당하게 열심히 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동료들하고 완벽하게 이제 잘 어울리는 것보다 묵묵하게 본인 일을 잘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고 또 중환자실에 배치가 됐다 보니까 상당하게 이제 처음 하는 업무고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압박감이 좀 있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그 간호사 산업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의료 산업 중에서도 되게 열악한 부분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예. 건설 현장도 상당하게 좀 열악하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뭐 지금 IT 쪽도 계속 뭐 오징어 배라고 할 정도로 불이 꺼지지 않게 야근을 뭐 평상시마다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위험들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교육 체계도 없고 누가 선배가 끌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과도한 업무를 해오라고 맡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주말을 투입하고서도 못 해내는 업무들이 계속 몇 주, 뭐 30주 이상 쌓이다 보면 예. 결국에는 사실 이제 뭐 퇴사를 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좀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은 퇴사조차도 본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묵묵하게 하고 결국에 우울증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살하시기 전에는 보통 우울증까지 연계가 되는데 예. 네. 이때 우리나라는 이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뭐 일본이나 대만 사례 우수 케이스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인 자살까지 이어지는데 그 징검다리를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좀 인식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이 둘 다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의 권리,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네.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렸고 또 제도적인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과로사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에 이슈들이 상당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요. 이게 올해 말까지 논의 시한이 연장이 됐어요. 네. 또한 이제 이를 반대하는 또 무리도 있습니다. 경총에서 한국 경총에서는 이것들을 다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고 네. 계속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입법적으로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지침상을 보면 과로라는 것이 네. 4주 연속으로 평균 6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과로라고 보고요. 또는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일한 경우에는 과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예방 대책도 없고 또 우울증에서 이를 막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법적으로 지금 제도화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 제도들이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에 과로사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장시간 노동을 어느 정도 이상 한 분은 의무적으로 주치의가 상담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누구나 좀 받을 수 있게끔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제정이 되면서 법제화가 됐고 또 이거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매우 심각하게 잘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거의 하게끔 다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잠깐 소개드리면 이거는 이제 꼭 직장 내 자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하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자살 방지 시스템이 이제 경찰, 소방청, 병원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협업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살 신고가 딱 들어오면은 네. 뭔가 자살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병원에 안착해주고 입원해주고 경찰 신고해서 보호 법적 조치 받게끔 해주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온 분이 이제 자살에 시도했던 분이 병원에 들어오면
구두로만 승낙을 하더라도 향후에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비해서 일본과 대만은 이걸 제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또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아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육체 노동, 눈에 보이는 상해라든지 또는 업무상에 내 신체에 이제 손해가 가해졌을 경우에만 대부분 보상을 해주는데 네. 이제는 노동의 변화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게 전문적으로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서비스 노동이라든지 지식 노동. 또는 지식 노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이 지식 노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질병으로 딱 나타나면 좋겠으나 우울증이 있다 이러면 사실 우리도 사실 만약 직장 동료가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업무상이라고 보긴 좀 뭐 생각 자체가 우울증은 뭐 개인이 좀 이겨내야지 또는 혼자 좀 아름아름하면서 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산업안전보건 자체에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조문을 넣어야 된다라고 솔루션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이 야근을 오래 하는 근로자들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것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직장인들의 권리 그리고 취준생들의 권리를 알아보는 인권 살롱 시간 준비해봤는데 송진원 노무사님의 네.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천천살이는 제가 워크스테이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크스테이션이요? 네, 워크스테이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일과 휴가, 워크와 베케이션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해서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 회사에서 뭐 20-30년 있는 것을 꿈도 꾸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네. 계속 뭐 1년 내내 있는 것도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음. 현재 휴가 가서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 일을 하기만 한다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성과라고 보고 일을 급여로 책정을 해주는 시스템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워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워케이션. 워케이션.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이제 조금 더 높은 효율성과 몰입을 추구하려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보호들이 필요하고 또 네. 이런 인사상의 제도들이 기획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몰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워라밸 챙기고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제도들을 이 방송을 보는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케이션을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살롱. 오늘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